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리플의 가격이 669원. 자, 하락에 나왔죠? 자, 소송이 좀 딜레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증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2,734만원, 이더리움의 가격은 184만원. 자, 그리고 해외 증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파란불이죠. 전반적으로 파란불 눈치 보고 있고요. 지표 또한 원달러 환율은 1429원. 자, 고점권에 있습니다. 큰 변동은 없고요. 달러 인덱스 또한 113.22. 자, 유가는 WTI 유가는 87.27달러. 큰 변동 흐름은 없어요. 약보합, 강보합. 그런 흐름 속에서 유가, 금리, 환율 현재 눈치를 많이 보고 있고요. 미국의 9월 CPI 앞두고 웅크린 코스피. 미국 CPI 대기 연준 속도 조절 기대한다. 미디어에서 언급하는 부분이다. 미국 물가 안 떨어지네. 아시아 증시 오전라고 해서 현재 미디어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미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3.91 전고점 상태에 있습니다. 거의 전고점 부근에 있고요. 미국채 2년물도 4.31.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앞두고 전 세계 주식과 코인과 유가와 금리와 환율 모든 시장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사실 연준이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FOMC 회의에서 말 한마디로 인해서 시장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연준의 그 이면에 누가 있다? 전 세계 거대 글로벌 금융 세력이 있다. 51개 주 그거를 12개 권역으로 나눠서 바로 연준 연준 회의 페드를 유지하고 있죠. 민영 은행들의 집합제이다. 달러의 주인이 있다. 그중에 실질적인 부분은 뉴욕 연인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JP모건,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 다시 한번 JP모건,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이들이 바로 연준의 최대 민영은행들에 있는 집합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뉴욕 연은이 실세에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요. 소송에 대한 기대감이 좀 빠지면 밀릴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급반전 내면서 상황이 반절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기도 하지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언급을 하였죠. 내년도에 내년 상반기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럼 딜레이가 된다고 하면 가격은 또한 빠질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크로 부분도 좋지가 않고요. 어느 순간 변동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차분하게 가격이 빠지면 XRP의 펀더멘탈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 또는 코인의 가치 또는 미래 가치 대비해서 그 가치가 싸다면 거듭 언급드립니다. 투자의 원칙은 동일해요. 가격이 떨어지는데 위의 방향은 10배, 20배, 100배가 열려있어. 내가 사고 40에서 70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더 싸게 모으라는 신호이죠. 그 부분은 위에 상방이 100배 이상 열려있을 때. 그렇기에 기계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떨어질 때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잠깐 보고 올게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6만원 부근에 갔다가 32,000원 다시 빠지고 있어요. 머지 이후에. 중요한 건 이제 ETC 또한 매입하기 좋은 시그널로 오고 있다. 여기서 참고사항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은요. 얘가 급등 나올 때 일부 차익 실현하고 다시 담는다. 그러셔도 돼요. 다만 전량 매도하고 이걸 마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투자의 원칙이 깨져요. 전량 매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매도 안 하셔도 돼요. 저 또한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단 조금도. 그렇지만 일부 매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급등이 나올 때. 그러고 나서 떨어져 있는 걸 담으셔도 돼요. 다만 전량 매도하면 이 부분을 맞춰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원칙이 깨져버립니다. 이게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다가 어느 순간 튀어버리면 이제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전량 매도를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순간 반드시 온다고요. XRP 또한 가격이 박스권에 움직이지만 한번 튀면 가장 파괴력 있게 올라갈 거거든요. 가장 파괴력 있게. 그렇게 전량 매도는 없다. 이거 매도하고 다시 이걸 저점권 또는 바닥에서 매집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모아간다. 그리고 일부 찔끔 또는 차익 실현을 했다고 하면 아직 덜 올라간 펀더멘트 대비 쌓여있는 게 널려있죠. 이걸 모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 제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미 연준 부의장, 은행의 암호화폐 비즈니스 규제 지침 추가 가능성이 있다. 바로
리플 이사회 멤버이자 전 리플 이사회 멤버이자 현재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인 마이클 바가 몇 개월 혹은 몇 년 뒤에 은행의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 당국의 추가 지침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통 은행이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분산 원장 기술 사용을 늘리고 있다. 이에 규제 당국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은행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적절하게 규제 및 감독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수탁은행인 BNA 멜론이 기관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형은행 중 전통자산과 디지털 자산의 커스터디를 동시에 제공하는 첫 사례이다. 중요한 의미를 갖죠. 왜 리플, 전 이사회 또는 리플과 무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미국 연준,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금융 기득권, 미 행정부 왜 다 무관하지 않을까요? 왜 다 연결되어 있을까요? 자, 조금만 있으면 자, 여기 보면 리플 스웰이 열리게 됩니다. 리플 스웰,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다. 11월 16일에서 17일 날 열리게 되죠. 여기 주요 연사를 보게 되면은요, 하나같이 금융 핵심 기득권,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빅테크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언급을 드렸지만 현 미국 중앙은행 부의장인 마이클 바, 전 리플 이사회 멤버였죠. 자, 마스터카드 최고 디지털 책임자, 마스터카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신흥결제 및 혁신 책임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중앙은행의 주요 주주 중 하나입니다. 아까 언급드렸죠?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CT. 자, 마스터카드 최고 디지털 책임자. 마스터카드의 주주는 누구다? CT, HSBC, 그리고 웰스파고. 이런 부분이죠. 뿌리가 같다. 그렇게 참석을 한다. 금융 핵심 기득권에 있는 최정점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참여를 한다. 의미하는 바가 크겠죠. 여기에 아마존 웹서비스 글로벌 책임자, 빅테크와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끊임없이 확장을 또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바이낸스 기업 개발 책임자까지 참여를 하게 된다는 부분이죠. 끊임없이 뿌리가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간다. 중국은 간접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는 리플은 중앙은행 업무 담당 부사장, 중앙은행 업무 담당 부사장이 있어요. 따로 독특한 부분이죠. 중앙은행, 글로벌 중앙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전 세계 혈관을 깔고 심장에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각 장기에 혈관을 공급해 나가기 위해서 중앙은행들과 직접 업무 협약을 맺고 확장해 나간다는 부분이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글로벌 송금기업과 또는 글로벌 금융기관과 끊임없이 혈관을 만들어 나가며 파트너십을 체결해 나가면서 본격적으로 ODL 볼륨을 폭발적인 성장을 해나가면서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CBDC의 세상과 XRP의 세상이 도래하는 부분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뒷면의 백그라운드를 눈으로 확인하신다. 자, 리플 스웰의 전에 기조연설자로서 맨 버네키가 참석을 했었죠. 전 연준 의장이. 그리고 전 행정부 수장이죠.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리플 스웰 컨퍼런스 기조연설자로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면면들을 하나씩 보시면 그림들이 다 보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리플의 트위터를 보면은요,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혁신적인 재무 리더들이 금융 방식을 바꾸고 암호화폐를 통해 비즈니스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이유입니다. 누가 우리와 합류합니까?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머릿속에 박혀있는 생각과 관념과 가치관과 의식들, 그 생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유연하게 하시고 정보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면서 과거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와 지금 기존의 정보를 융합해서 다시 한번 본인 것으로 소화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미래가 보입니다. 그 부분이 정말 미래를 읽는 핵심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본인 거화 시켜서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 그게 미래를 읽는 핵심 통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을 혁신할 시간, 암호화는 비즈니스를 의미합니다. 보다 효율적이고 역동적이며 투명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리플의 암호화 솔루션은 혁신적인 재무 리더가 오늘날 암호에서 비즈니스 이점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나오고 있죠. 금융기관, 기업, 정부 등에서 혁신을 추구한다.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암호화 유동성, CBDC, 그리고 국경 간 지불, 혈관, 그리고 은행에 혈관을 갖다 대주는 그런 작업들, 중앙은행 및 상하은행의 높은 보안 표준을 충족하는 CBDC의 발행, 관리, 거래 및 상한을 위한 포괄적인 플랫폼을 구현합니다. 웹 3.0의 핵심의 심장에 있다는 부분을 리플이 트윗하면서 다시 한번 금융기관의 혁신, 첫 번째이죠. 돈, 디지털 물질, 이 부분의 혁신을 리플과 XRP가 담당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유연하게 하시고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미 현 통화 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하고 그 속도가 가히 천문학적으로 빨라져 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극단적으로 치고 나가게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 글로벌 생산들의 공장문을 담그고 코로나 락다운으로 된 중국에 대한 봉쇄가 아직 풀리지 않았고요. 전 세계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비롯한 자국 내 생산, 그리고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의도적인 유가에 대한 공급 과잉에서 의도적인 생산 축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유가를 끌어올리고 전 세계의 에너지와 그리고 식량에 대한 부분을 끌어올려서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켜서 대량 생산 경제 체제를 끝내고, 그리고 바로 블록체인과 4차 산업의 생산과 4차 산업의 시대와 그리고 CBDC의 세상과 다음번 양적 완화와 마이너스 금리와 질적 완화의 세상을 이들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 통화 시스템 종이화폐를 이용한 금리를 이용한 신용 창조에 의한 대출에 의한 빚에 의한 경제를 떠받쳐왔던 그 시스템을 끝내고 이제는 대량 생산 체제에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이 중심이 된 그다지 살기 좋은 세상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XRP 레저는 7,500만 블록을 기록하여 채택률 증가를 강조합니다. XRP 레저, 현재 나와 있는 블록체인 중에서 가장 업데이트되고 가장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발전, 개발 초기부터 이미 금융 시스템을 다음번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서, 현 금융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블록체인이 만들어졌던 부분입니다. 기본 설계부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이 7,500만 블록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채택률 증가를 강조한다. 이 XRP 레저를 통해서 다음번 디지털 물질의 심장이라고 했죠. 갖가지 토큰들,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NFT, 자 그리고 핵심이 뭐죠? CBDC. 이 중심의 XRP 레저를 통해서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는 다음번 문명의 중심에 있다. XRP 레저는 7,500만 개 이상의 블록을 처리하여 채택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블록체인은 금융 부분과 일상생활의 다른 영역에 무수한 이점을 도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리플은 XRP 레저로 10년 전만 해도 꿈꿀 수 있었던 확장성을 도입하면서 초기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고성으로 인해 XRP 레저는 암호화 공간 안팎의 여러 회사에서 대규모 채택을 즐겼습니다. 최근 데이터는 XRP 레저 보도 기준으로 7,500만 블록 이상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채택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블록체인의 최근 블록을 알려주는 원장 지수는 7,501만 3,727입니다. 이는 원장이 누적으로 7,500만 개 이상의 블록을 처리했음을 나타냅니다. 인상적인 성과입니다. XRP 레저 통계를 살펴보면 원장에 대한 몇 가지 인상적인 데이터를 지금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을 바꿔나가면서 다음번 문명과 디지털, 가치, 물질의 현 종이화폐 물질에서 디지털 물질의 심장에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인도의 디지털 경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CBDC는 인도의 디지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인도의 현금 물류 비용을 5에서 10% 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의 CBDC에 이미 오래전부터 인도 연방은행 리플의 국경 간 결제 기술을 이용한다. 2019년도에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인도 연방은행 리플의 국경 간 결제 기술을 이용한다 라고 하면서 인도의 CBDC와 리플과 무관하지 않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리플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예전부터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CME 페드워치에서 11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무려 84.8, 50bp 15.2, 85대 15, 75bp가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렇게 시장이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게 된다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지 않을 거야. 물가를 절대 경제를 좀 포기하더라도 좌시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서 현재 시장이 그 부분을 반영하는 중이다.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0.4% 예상치 상회하였다. 비트코인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앞두고 투심이 크게 위축되었다. 그놈의 물가가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죠. 누가? 물가를 명분으로 해서 대량 생산 체제와 연준이 스탠스를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물가가 안정화가 돼야 되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전세계 오펙 플러스의 원유 감산으로 인해서 이들의 의도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당분간 연준의 속도가 늦춰지기는 쉽지가 않다. 연준 FOMC 성명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국제금융 속보에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FOMC 성명서에서 뭐라고 예고를 했냐. 자, 9월 FOMC 의사록 제약적 통화정책 의지 재확인, 물가를 좌시하지 않겠다. 일부는 미세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다수의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금리를 제약적인 수준으로 높이고 이를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또한 적극적인 대응에 따른 비용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한 비용보다 적다고 판단. 다만 일부 위원들은 경제 전망 등을 고려 시 심각한 역효과 가능성을 고려하여 금리 인상 속도를 미세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 아울러 과도하게 총수요가 감소하면 인플레이션 수준이 목표를 하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정상화하기 위해 경기 침체 유발의 위험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정상화하기 위해 경기 침체 유발 위험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경기 침체 위험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용기는 다소 약화될 가능성. 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0.75%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일부 위원들이 경기가 좀 빠그러지게 되면 조절을 해야 돼 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툴은 뭐다? 인플레이션을 좌시하지 않을 거야. 즉 물가 상승을 명분으로 해서 계속 양털을 깎습니다. 깎고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경제가 지금 현재 실물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데 크게 망가지고 증시가 다시 한번 저점을 이탈하면서 크게 흔들거리고 이 상태에서 달러의 가치가 더 튀어버리고 미 국채 금리가 더 튀어버리고 신흥국 통화가 더 빠그러지고 위안화가 더 빠그러진다면 연준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걸 2023년으로 봤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기준점. 이때 이렇게 되면 연준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넘어서 급속도로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 요거를 2023년 기준점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현재 연준의 스탠스는 자, 찔끔 경기가 좀 안 좋아. 그래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면 그때는 조금 바꿔야 돼. 그러나 지금은 금리를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돼 라고 하면서 명분으로 계속해서 긴축의 고삐를 땡기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장이 당분간 요동을 치면서 시끄러우면서 아직까지도 시끄러운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로 인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81, 2006년도 이후 최고입니다. 이 정도면은 자, 주택대출금리가 기준금리가 예를 들면은 올라서 기준금리가 1이었어요. 만약에 2로 오르면 이자 되는 게 2배가 올라요. 이자를 주택을 담보로 받아가지고 뭐 한 3억을 대출을 받았어? 요게 이자가 한 달에 한 100만 원 나가? 2배가 되면 200이에요. 3배가 되면 300입니다.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몇 억 단위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 근데 이거는 가계 수준이고요. 기업들은 더 천문학적으로 자금을 끌어오죠. 부채 비용이 더 끌어오게 되면 기업들은 더 이상 투자를 할 수가 없고요. 있던 돈도 다 갔고요. 또는 못 갚아서 파산을 하게 되죠. 금융기관이 바로 혈관을 잠가버리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들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에 2006년도 이후 금리가 가장 튀면서 현재 양털을 깎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깎을지 그 부분은 물가. 얘들이 물가를 명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앞으로의 세상을 땡겨오고 있다. 요 땡겨오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땡겨지려고 하면 그 시장의 파고와 노이즈와 시끄러움과 울림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은 인지하면서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